카프카 원작 변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외판 사원인 그레고리 장자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날 그는 새벽 5시에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자명정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었다. 그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할 텐데 그의 몸은 잘 움직이지도 않았다. 지배인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그레고르와 만나고 싶어 하지만 변신한 그레고르는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 잠자군! 대관절 무슨 일인가? 자넨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묻는 말에 네 아니오만 하긴가?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자넨 지금 직무 대만일세. 사실 사장님께서 나한테 자네의 결근 이유를 추측해서 얘기해 주셨네. 자네에게 맡겨놓은 회수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셨지. 난 사장님께서 지레 짐작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네. 그런데 이게 뭔가? 자네 고집을 보게 되니 자네를 감싸줄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네. 잠자군, 알아듣겠나? 그레고르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흥분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지배인님, 문을 열겠습니다. 정말 곧 열겠어요. 몸이 약간 불편해서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도 갑자기 병이 날 줄이야. 지배인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말씀은 죄다 터무니없습니다. 아무튼 8시 열차로 떠나겠습니다. 몇 시간 더 쉬었더니 기운이 나는군요. 제발 먼저 가주십시오. 저도 곧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잠자군의 말을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설마 우리들을 놀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 애가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안나! 빨리 가서 열쇠 장수를 불러오너라! 두 처녀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서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로 봐 열어놓은 채로 나가버린 모양이었다. 무슨 큰 불행이라도 닥친 집 같았다. 그레고르는 훨씬 침착해졌다. 그에게는 귀가 익숙해진 때문인지 충분히 똑똑하게,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 정상이 아니라고 믿고 그를 도와줄 태세였다. 그런 최초의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한 확신과 신뢰감으로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결정적인 얘기를 나눠야 할 때가 다가오는 만큼 그는 들 수 있는 한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기침소리가 다르게 들릴지 몰라 소리를 죽이려고 애썼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부모님은 지배인과 이마를 맞대고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세 사람 모두 문 뒤에 기대서서 그의 방을 엿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가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붙이고는 꼿꼿이 섰다. 그리고 잠시 동안 고통스러운 운동으로 지친 몸을 쉬었다. 그레고르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려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이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무엇으로 열쇠를 돌린단 말인가? 그러나 이가 없는 대신 턱의 힘이 아주 강했다. 그는 턱을 사용해 열쇠를 돌렸다. 그때 분명 어딘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와 열쇠 위를 흘러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던 것이다. 옆방의 지배인이 말했다. 잠깐,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레고르가 열쇠로 문을 열고 있어. 그레고르. 그레고르는 이 말에 크게 힘을 얻었다. 그러나 다 같이 힘내라고 소리쳐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레고르야 힘내라 정도는 말해줄 법하지 않은가. 힘을 내라, 자물쇠를 꼭 붙잡아라 하고 모두가 그렇게 응원하면서 그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없이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했다가 전신의 무게를 실어 열쇠를 아래쪽으로 내리누르기도 했다. 드디어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은 꽤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아직 밖에서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열린 문짝을 따라서 천천히 바깥으로 몸을 돌려야 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기 직전에 거실 안으로 털썩 낮아빠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힘이 드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뭐야? 저게 뭐야? 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지배인이 벌어진 입에다 손을 갖다 대고는 보이지 않는 균일하게 꾸준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그를 몰아내기라도 하듯이 천천히 뒷걸음질 쳐가는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손님이 와 있는데도 어젯밤 자리에 들 때 풀어놓은 머리를 손질조차 하지 않은 채 양손을 깍지 끼고 아버지 쪽을 보다가는 이내 두 걸음 그레고르 쪽으로 다가서나 싶더니 맥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버지는 증오심에 불타는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넣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어쩔 줄 모르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고 그 육중한 가슴을 들먹였다. 그레고르는 거실 안으로 들어서지는 않고 닫혀져 있는 문 안쪽에 기대서 있었기 때문에 몸의 절반과 비스듬히 기울인 머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비스듬히 기울인 그 머리로 다른 사람들 쪽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날이 밝아져 길 건너편에는 마주 서 있는 회색 건물의 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 건물은 병원이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는데 눈에 보일 만큼 굵직한 빗방울이 후두두 땅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아침 식탁 위에는 식기들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었다. 바로 맞은편 벽엔 그레고르의 군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육군 소위 차림의 그가 손으로는 대검을 잡고 근심 없이 웃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당당한 자태와 제복의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다. 그레고르는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 혼자뿐이라는 걸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말했다. 곧 옷을 입고 견본 꾸러미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지요, 지배인님?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쟁이도 아니고 일을 좋아합니다. 출장은 참 힘든 일이지만 출장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잠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평소의 실적을 기억해서 건강만 좋아지면 그만큼 더 열심히 더욱 몰두해서 일하게 될 거란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의 걱정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회사에서도 부디 제 편이 돼주세요. 지배인님, 최소한 조금이나마 제가 옳다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가버리지는 마십시오. 제발.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첫마디를 꺼낼 때부터 몸을 옆으로 비켜 입술을 내민 채 벌벌 떨면서 어깨너머로 그레고르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출입구를 향해서 슬금슬금 걸어갔다. 마치 이 방을 나가면 안 된다는 금종령이라도 내려진 것처럼. 최후에 그가 한쪽 발을 거실에서 빼내는 번개 같은 빠른 동작은 마치 발 뒤꿈치에 화상이라도 입은 것 같은 황황한 모습이었다. 그는 계단 쪽을 향해 힘껏 오른쪽 팔을 뻗었다. 마치 그곳에 초지상적인 구원의 손길이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지배인을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레고르는 잘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 그레고르의 일생이 편할 거라는 확신을 가져온 데다 지금 눈앞에 닥친 근심 때문에 장래를 걱정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바로 그 장래를 우려했다. 지배인을 붙잡아 놓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설득을 하고 마침내는 이쪽에 호의를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레고르와 그 가족의 장래가 거기에 달리지 않았는가. 누이 동생이라도 여기 있었더라면. 그녀는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녀는 그를 위해 울어주었다. 누이 동생이라면 응접실 문을 꼭 닫아버리고 현관에서 지배인을 설득시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누이 동생은 없다. 그래서 그레고르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10중 8구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걸 미처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레고르는 슬금슬금 문지방을 넘었다. 그리고 지배인 쪽으로 가려고 했다. 지배인은 그때 두 손으로 계단 출구에 있는 난간을 잡고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그레고르는 몸을 의지할 것을 찾아 허우적거렸다. 그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숱한 발들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이날 아침 중에 처음으로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다리들이 바닥을 딛고 섰던 것이다. 다리들이 완전 무결하게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그의 몸을 실어가려고 애쓰기까지 했다. 그레고르는 이것으로 모든 비운을 철저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머니가 주저앉아 있는 마룻바닥 바로 옆에서 움직이고 싶은 걸 꾹 참으며 몸을 흔들며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아주 넋을 잃고 있는 것 같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팔을 쭉 뻗치고 10손가락을 활짝 펼친 채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맙소사,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어머니! 어머니는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황급히 식탁 위에 올라앉았는데 그 바람에 커다란 주전자에서 커피가 다 쏟아지는 걸 알아차릴 정신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배인에 대한 생각은 그의 뇌리를 떠나 있었다. 대신 흘러내리는 커피를 몇 모금 받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입을 다시는 걸 본 어머니는 또다시 큰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때마침 달려온 아버지 품에 쓰러졌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난간에 턱을 얹은 채 마지막으로 이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확실하게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배인은 질겁한 듯 계단을 한 번에 2-3계단씩 뛰어내려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뭐야? 저 끔찍한 괴물은... 방으로 들어가거라. 내 방으로 들어가.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지배인의 도망은 그때까지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있던 아버지를 완전히 혼란시켜 놓았다. 직접 지배인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최소한 쫓아가는 그레고르를 막아서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는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지배인의 모자 외투와 함께 소파에 내팽개치고 간 단장을 쥐고, 왼손으로는 식탁에 놓여있던 두꺼운 신문을 집어들고는 두 발을 쾅쾅 구르며 단장과 신문을 휘둘러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고, 사정하는 말을 해도 아버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듣기 싫은 씩씩하는 소리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레고르는 침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여튼 간신히 머리가 문지방을 향해 틀어졌으나 이번엔 몸통이 너무 넓어서 그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닫혀있는 다른 쪽 문을 열어준다면 그레고르의 몸통이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아버지가 그걸 깨달을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가능한 빨리 그레고리를 제 방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빨리 들어가거라. 빨리. 당장 들어가라니까.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레고르 앞에 놓인 장에는 생각지도 않고 한층 더 큰 목소리로 그레고르를 몰아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버지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지 않게 울렸다. 너무도 끔찍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레고르는 무턱대고 문지방 위로 몸을 밀어 넣었다. 몸통 한쪽이 문에 끼어서 그는 방문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한쪽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 상처 때문에 하얗게 칠한 문에 보기 흉한 얼룩이 생겼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한쪽 편의 작은 다리들은 높이 허공에 떠 있고 다른 쪽 다리들은 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지금으로서는 그게 해결책이라는 듯 뒤에서 세찬 발길질을 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방 안 멀리 날아들어갔다. 아버지가 단장으로 쳐서 문을 닫자 마침내 주위가 조용해졌다. 카프카 원작 변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